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부채 한도 표결을 눈앞에 둔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약세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3대 지수가 나란히 0.5% 전후로 하락했고 암호화폐 시장도 약세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시장을 하락시킨 세 가지 주요 요인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중국의 약한 경제 데이터 때문입니다. 중국 제조업 지수는 작년 말을 바닥으로 올해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경제 확장 국면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장에 많은 기대감을 주었었는데 지난달 하락 전환하더니 연속 2달째 다시 경기 수축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실망감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글로벌 공장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중국 제조업의 경기 약화는 곧 세계 경제가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죠. 결과적으로 글로벌 경기 약화를 암시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 시작 전 발표되었던 채용 공고가 너무 강했습니다. 기업들의 고용 수요를 가리키는 채용 공고는 지난주 수치가 15만 명 정도 상향 조정되었고 이번 주도 더 올라서 3달 만에 다시 1,000만 건을 넘겼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고용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강한 고용은 강한 물가로 이어지고 또 그것은 강한 금리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시장은 고용이 약해지는 것만을 계속 바라고 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낌새가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채 한도 리스크의 재부각도 시장에는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보여준 흐름은 전반적으로 부채 한도에 대한 의회 표결을 앞두고 리스크 오프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결과 여하에 따라서는 재앙적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자는 거죠. 다만 개인적 생각으로는 가장 큰 난관이었던 하원의 운영위원회를 이미 통과하여 의회 표결까지 올라갔고 디폴트까지 남은 일정을 생각했을 때 여기서 잡음이 생기면 국가 부도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원과 하원이 그 정도의 리스크를 짊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무사히 표결이 완료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표결이 완료되면 부채 한도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면서 자산 시장에는 다시 상승 요인이 되겠죠. 다만 어제도 말씀드렸듯 일시적인 환호가 끝나고 나면 중기적으로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그동안 카드 한도에 걸려서 손가락만 빨면서 지냈는데 갑자기 한도가 풀리게 되면 미친 듯이 채권을 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도 무한대의 법카를 쓸 수 있게 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는 시중 유동성이 미국 재무부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일각에서는 몇 달 안에 자금 시장에서 5천억 달러가 미국 재무부로 흡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은행 위기로 신용 경색 얘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시중 유동성이 흡수되게 되면 당연히 자산 시장에는 악재가 되겠죠. 또한 미국 국채가 대량으로 발행되게 되면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수익률은 상승할 것입니다. 이것은 자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딱 한 가지 이것을 중화시켜줄 구세주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준금리입니다. 신규 채권의 이자율은 시중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채권 수익률이 혼자만 올라가는데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시 연준의 금리 정책에 모든 눈이 쏠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다행히 오늘은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차기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된 필립 제퍼슨 총재는 다음 FOMC에서 금리가 동결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금리 인상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를 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멈추는 것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견 매파적으로 들리지만 당장 6월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비둘기파적인 발언입니다. 또한 패트릭 하커 총재도 완전히 같은 뉘앙스의 발언을 했는데요. 일단 6월은 건너뛰어야 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금리를 올릴 수도 있지만 일단은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는 뉘앙스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2명의 연준위원이 금리 동결에 대해 시사를 했고 특히 연준 부의장 지명자의 발언이 힘을 발휘하면서 금리 전망치는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6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치는 투자자가 3분의 2 정도 되었었는데 하루 만에 금리 동결 쪽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금리 인상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은 아니고 6월은 일단 멈추고 다음에
금리 인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완전히 안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채 한도 리스크가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재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채권 수익률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하락한 것은 분명 금리 전망치가 내려간 영향이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금리 전망치가 갑자기 내려간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채용 공고가 나오고 나서 6월 금리 인상 전망이 70%를 넘어갔었는데 2명의 연준 의원들이 발언하고 나서 곧바로 금리 동결 가능성이 반대로 70%를 넘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오늘 2명의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자 달러와 이자율에 반대로 움직이는 상품 자산인 금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유는 최근 부채 한도 리스크 증가와 함께 다시 비트코인의 위험 자산 측면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비트코인은 상품 자산이면서 동시에 위험 자산입니다. 실제로 위험 자산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금과의 동조성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한때 50%를 넘겼던 금과의 동조성은 이제 10% 언저리까지 떨어졌는데요. 이것은 금과의 가격 상관관계가 거의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주식과의 상관관계는 높아졌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S&P와의 40일 상관관계가 현재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아예 없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현재 비트코인이 금과도 상관이 없고 주식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트코인은 말 그대로 상품 자산과 위험 자산 두 가지 측면의 정중앙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쪽과도 상관관계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비록 당장은 부채 한도 리스크를 비롯한 여러 리스크들의 증가로 위험 자산 측면에서도 손해를 보고 있고 달러 가치 상승과 이자율 상승으로 상품 자산 측면에서도 손해를 보면서 가격이 양쪽에서부터 압박을 받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의 독특한 자산 클래스로서의 자리매김에 긍정적인 신호가 됩니다. 금과도 다르고 주식과도 다른 암호화폐라고 하는 상품과 증권의 중간에 위치한 완전히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위한 매력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거침없이 상승하면서 결국 시총 1조 달러까지 찍었던 엔비디아가 오늘은 오랜만에 강한 조정이 나왔는데요. 그동안 강하게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도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런 단기적인 가격 움직임은 어차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별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다만 새롭게 진입하시려는 분들은 지금처럼 급격하게 가격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놔두고 기다리다 보면 자기가 알아서 위아래로 요동치다 잠잠해지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진입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슬슬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 기업의 미래 가치는 얼마고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가격은 얼마인가?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돈의 규칙의 부록으로 드렸죠? 계산을 해보셔서 지금 가격이 이 기업의 미래 가치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따져보십시오. 지금 가격이 더 낮다면 가지고 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더 높다면 그땐 팔아야겠죠? 그냥 무작정 계속 가지고 있는 게 절대 장기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 가치보다 현재 가격이 더 낮을 때만 계속 보유하고 현재 가격이 가치보다 더 높다면 그땐 팔아야 합니다. 이것은 장기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의 목표 가격을 계산해서 그에 맞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중국에 가 있는 일론 머스크가 열일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는 중국 외교부 부장과 공업정보부 장관을 만난 데 이어서 CATL의 로빈정 회장과도 만났죠. 특히 CATL과 만나서는 미국의 배터리셀 공장 공동 건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주요 배터리 업체와 유대 관계가 깊어지는 것은 좋은 모습이죠. 또 오늘은 상하이 시장과도 만나서 기가 상하이 확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연 100만 대 생산 가능한 기가 상하이를 연 200만 대 규모로 확장하는 공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머스크의 중국 방문과 고위 관리들과의 회담이 긍정적인 것은 이런 만남 등을 통해서 테슬라가 근시일 내에는 중국으로부터 배척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또 중국 내 소비자들의 환심을 살 수도 있다는 측면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늘 중국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는 기업 중 하나죠. 그런데 그런 중국 리스크가 줄어든다면 그 자체로 기업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는 핵심적인 요소가 됩니다. 실제 오늘 대부분의 기술주가 리스크오프 하는 모습이 보이며 하락하는 가운데 테슬라만 나홀로 상승했다는 것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일론 머스크의 중국 방문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니 저러니 하는 와중에 5월이 끝이 났습니다. 5월의 나스닥은 5.8% 상승하면서 가장 강력한 한 달을 보냈습니다. AI 열풍으로 빅테크 위주로 크게 상승한 덕분이죠. 그리고 S&P도 0.3% 오르며 강보합했고 다우만 마이너스 3.5%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5.3% 하락하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월간 기준 하락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가격이 올해 들어서만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익 실현과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5월이 상품 자산 측면에서도 위험 자산 측면에서도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 추세는 이제 완연하게 바뀌었습니다. 겨울은 끝이 났고 이제 봄입니다. S&P는 올해 1월 1년 넘게 지속되었던 하락 추세선을 뚫을 때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인 50주 이동평균선도 함께 돌파하면서 완전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점부터 이미 상승장이 시작되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대로 시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추세가 바뀌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S&P가 1년 이상 50주 이평선 아래에 있다가 이것을 상향 돌파한 이유, 그러니까 장기간 약세장을 겪다가 그 약세 추세를 깨트린 이유로 한동안 상승 추세를 유지하지 않은 적은 최근 수십 년 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다를까요? 과거에도 상승 추세로 전환된 시점들을 보면 여전히 경기 불안이 가득했던 시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상승한 것은 시장은 항상 경기가 바닥인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회복될 미래를 보면서 먼저 달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가 1월부터 주장할 때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지금은 크게 웃고 계실 겁니다. 투자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항상 미래 가치입니다. 현재의 가격은 그 미래 가치와 얼마든지 크게 이격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오랜 기간 괴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변덕이 심하기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 가치는 천천히 변하고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언젠가는 가치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가격이 아니라 가치입니다. 이것은 제가 멘탈이 전부다를 시작하고 3년 동안 주구장창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투자의 본질이 현재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가격의 구속에서 벗어나 가치 투자를 지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